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수업, 세법학,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투 수업을 하는 거고, 잘 아시는 것처럼 국세 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증세법, 이렇게 있죠. 그리고 20점, 30점, 30점, 20점, 이렇게 있고, 2에는 부가세법, 부가가치 세법, 그래서 35점, 개별 소비세법, 해서 20점, 지방세법 20점, 조특 뭐 25점, 보통 이렇게 나와요. 보통 그 배점이 이제 높을수록 중요한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올해 예를 들면 이게 20점인데 어떤 학생은 한 12에서 14점을 맞고, 미안해요, 빵점에서 한 4점 이렇게 맞으면 한 10점 차이가 나요. 10점 차. 그러면 여기 시험 보신 분들 다 많죠, 그렇죠? 그래서 한 10점 차이 나면 엄청 큰 거잖아요. 엄청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목이 어렵게 나왔을 때 그 세목이 당락을 되게 많이 좌우하니까 모든 세목이 다 중요해요. 지금까지 보면은 다 영향을 많이 미쳤어. 어떤 때는 얘가 영향을 미쳤고, 어떤 때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어떤 때는 이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뭐 한 번씩은 다 그랬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떤 특정 세목에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제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는 좀 얇아졌죠. 그쵸? 한 8, 90페이지 정도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조문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아요. 근데 조문 중에서 조금 뺐어요. 빼고 이걸 글로 좀 바꾼 게 더 많고,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처음에 이제 초심자들 진입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걸 바꿨고, 더 큰 이유는 여러분 이제 암기하거나 이걸 시험장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그걸 조문 형태였을 때 구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걸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공부하시고 다독을 하기에 조금 더 편한 방식으로 바꿨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험에 조금 더 맞게끔 하려고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해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책을 계속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책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앱으로 법전을 깔 수 있단 말이에요. 법전의 제목 같은 거를 좀 많이 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제 물음 같은 거 있을 때도. 그러니까 법조문의 큰 제목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해요. 큰 제목. 그런 의미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진도 순서는 조문대로 책이 또 써져 있고, 여기 목차대로 그대로 쭉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날 복습은 여기 인터넷 강의에도 다 올릴 테니까 스터디 자료를 줘요. 작년하고 좀 달라요. 작년에 좀 다른데 좀 더 쉽게 했고, 뭐 사례형 이런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쓰는 거야, 쓰는 거. 그래서 기본적인 물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스터디를 하든 뭘 하든 다 하면 돼요. 작년보다 내가 수업을 조금 유예반 좀 쉽게 할 거야, 쉽게. 여러분들 수업에 더 적합하게 어렵게 안 하고 쉽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기억을 하시고 공부하시기 바래요. 지금 다들 그 올 날씨도 시발 또 춥고 해가지고 힘든 거 다 이해하는데, 그 첫날이고 해서
파이팅 하시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세 기본법부터 가보겠습니다. 국세 기본법. 자, 차례 잠깐 보겠습니다. 차례 잠깐 보면, 이게 국세 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모든 국세 총칙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칙. 모든 법에 대한 거예요. 모든 국세에 대한 총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총칙이 첫 번째 챕터 1에 있는 거고, 이제 국세를 어떻게 부과하고 세법을 해석 적용할 것이냐라는 게 챕터 2관에 있습니다. 이 챕터 2에 있고, 이게 민사관계처럼 조세도 법률관계인데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을 하고 어떻게 확정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소멸하는지, 언제 소멸하는지가 이제 챕터 3에 있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척 기간의 문제 혹은 소멸 시효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상당히 제척 기간 문제가 중요한데 근래 안 나왔던 거야, 이게. 근래. 메인 테마 중에 하나인데 가산세 경종 청구, 그리고 불복, 그리고 세무조사, 이게 메인 테마거든요. 제척 기간. 그 중에서 얘가 근래 가장 안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챕터 4에 이제 빚잔치 하는 거예요. 빚잔치. 네, 국세 채권과 다른 채권들의 경합이 있겠죠. 누가 우선이냐? 이제 그때 우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세가 확정됐으니까 그 확정된 국세 채권과 다른 채권의 우열 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장으로 다루고 있는 거고, 세금이라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확정. 그럼 그 확정된 세액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과세 파트에 있는 거고, 납세자 스스로 바꾸는 방법이 있죠. 그게 증액하는 방법이 이제 수정신고라는 게 있을 거고, 또 경정청구라는 게 또 있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게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그를 확인해서 다시 바꿔주는 경정청구 제도가 있고, 또 아주 애매한 게 이제 가산세라는 거예요. 뭐 이거 세금도 아닌 것 같고 세금인 것 같기도 하고 라는 테마가 이제 가산세라는 거고, 조세는 법률 관계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국가가 채권자가 되고 납세자가 채무자가 되는 건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거죠.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환급금이 있겠죠. 그래서 그때 이자도 쳐주는데 그게 환급 가산금이 될 거고, 불복이라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불복이라는 건 원래 국가와 국민의 싸움은 행정소송으로 하는 거야. 행정소송. 근데 국세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이다 보니까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행정심판제도를 두고 있고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불복제도에 대해서 두고 있고, 사실은 그 챕터가 1절 안에 과세 전 적부심사라는 게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불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처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강학상으로는 사전적 구제제도라는 말로 해서 과세전 적부심사를 보통 챕터 여기다 넣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납세자의 권리. 이게 OECD에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도 납세자 권리 보호에 신경 써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나온 제도가 납세자 권리와 보칙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 처분은 없지만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 하에서 이제 세무조사 도중이라도 또 납세자 권리 보호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도 등이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큰 틀은 이래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교재 1-2페이지 가보면 통칙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 국세기본법 1조에 있어요. 1조에 보면 목적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목적 보면 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이제 국세가 여러 개의 세목이 있단 말이에요. 국세. 잠깐만 오른쪽을 가보면, 그래서 1-3페이지에 가보면 국세기본법 제2조에는 정의가 있어요. 정의가. 이게 모든 세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1조에 이 법의 세목의 목적이 있고, 2조에 가보면 이 세법에서 쓸 목적, 그러니까 정의들이 있어요. 이 세법의 용어의 정의.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2조에 가면 정의들이 있어. 물론 정의라는 게 각 개별 조문별로도 다 있어.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법의 양도의 정의는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양도의 정의 98조 자체에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있듯이. 근데 앞에서 일단 밑밥 깔고 가는 게 여기에 있는 거야. 2조에. 그 정의해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쓸 이 국세기본법 법조문에서 국세라고 하는 거는 국세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가부터 타까지가 있어. 즉 국세기본법은 모든 국세에 대한 총칙적인 규정인데 가목부터 타목까지 있는 국세를 총괄해서 우리가 다루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다시 왼쪽으로 가보면 이러한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득세법이든 법인세법이든 상속증여세법이든 어떤 부가세법이든 국세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개별세법에서 과세 요건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조문에 대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할 때 국세기본법에 있는 내용들이 꽤 많다 이겁니다.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거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도 다루겠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또 끊어보고 그리고 권리 구제 사항도 다뤄보겠다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세기본법에선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통적인 사항 이런 거예요. 가산세 규정이에요. 가산세.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산세를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했어요. 미발급했어요. 그러면 거래 질서를 했어요. 거래 질서를. 세금계산서 미발급. 그러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라는 게 있죠. 그건 부가가치세법에 있는 개별 세목의 가산세예요. 근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하다 보니까 부가세 본세도 안 냈겠죠. 그러면 본세를 안 냈고 과소신고했겠지. 그 본세를 안 낸 건 납부를 안 했다는 얘기고 과소신고했다는 얘기. 그러면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다 동일하게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것이고 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부지연에 대한 가산세가 있을 거예요. 그런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에 다 공통적으로 기술하게 돼 있어요. 국기법 제60조 가산세 규정에 다 몰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같이 공통적으로 다룰 사항은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좋다 이거죠. 저도 수업 때 한 번만 얘기하고 싶어요. 한 번만. 한 번만 얘기하겠다는 거. 한 번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공통적인 사항은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겠다. 하지만 개별적인 건 어디서 다루겠다? 개별세법에서 다루겠다라는 거야. 각 개별세법에서.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납세자의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권리와 의무라는 건 납세자에게 의무가 대부분 있죠. 납세 협력 의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납세자의 권리도 있어요. 권리도. 그 권리를 다루고 있는 게 뭡니까? 권리. 납세자에게도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죠?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 법을 잠깐만 볼까요? 예, 첫날이니까. 국세기본법 큰 조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찾으세요? 조문 안 깔아놓은 사람 앱에서 깔아놓으시면 돼요. 보면 장과 절이 있어요. 1장 총칙이 있고 1절 그 안에 통칙이 있고 그래요. 큰 장과 절이 있단 말이에요. 법 안에서도. 그럼 그 안에서 한번 제목들에서 절단이나 장단위 제목에서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원래 법을 이렇게 찾는 거거든요. 쭉 한번 찾아보세요. 납세자의 권리나 의무에 대한 얘기가 있는 장이나 절이 있는지 찾았어요? 나만 빨리 찾나요? 힌트 주면 겁나 뒤로 가봐요. 찾았어요? 7장에 2가 있어. 7장에 2.
거기에 우리 납세자의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 써놨어. 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납세자의 권리가 뭔지는 여기에 다 있는 거야. 납세자의 권리가. 오케이? 응? 이해하시겠죠? 납세자의 권리가 뭔지. 그럼 나의 권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조치 뭐 이런 것들 있죠? 다 여기에 있는 거 다. everything. 응?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에 애들을 제목들, 조문 제목들 쭉 봐봐. 쭉. 그러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무조사 막 이런 쪽이야. 세무조사. 이해하시겠어요? 세무조사 받을 때 우리의 권리가 제일 많이 침해당해. 맞을 때. 응? 그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81조의 18 납세자 보호위원회. 응? 그죠? 납세자 권리 보호의 가장 천병에 있는 제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응? 오케이? 그렇죠? 올해 국세기본법 1번 문제 물음을 봐봐. 물음을. 납세자 권리 보호라고 하고 있어. 권리 보호. 물음을 잘 읽으면 답이 있어. 집에 가서 한번 봐봐. 근데 납세자 권리 보호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보호 안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 위원회 뭐 이런 말들이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건 체계가 없는 거야. 지금 체계가. 지금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가봐요. 그러면 국세기본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로 권리 의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권리 쪽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고 의무는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권리 구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대. 아주 중요한 말이야. 권리 구제. 구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제. 권리 구제라는 말이 뭐야? 구제해준다 이런 말 많이 쓴단 말이야. 구제해준다. 내 너를 구제해준다. 그렇죠? 뭐 남녀 관계에서도 너를 구제해준다. 다 뻥카야, 뻥카. 그렇죠? 내가 구제당한 거지 뭐. 어쨌든 간에 구제해준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구제라는 말이 뭐야? 구제란 말이 위험에 처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를 구제해주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권리 구제 핵심은 뭐냐 이거야. 우리 국세기본법에서 다루고 있는 권리 구제 핵심이 뭐냐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사항을 규정하는 게 우리 목적이래잖아. 국세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행정심판인 거예요. 행정심판. 국세기본법에서는 행정심판을 다루는 게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국세기본법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국세기본법의 범위라고 제목이 달려있고 4번 한번 보시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55조 조문에 있는 내용인데 불복에 대한 조문인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그러니까 처분이 있을 때 자기 처분도 있지만 부자기 처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는 거죠. 그러한 경우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기본법의 아주 큰 테마는 결국 권리 구제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단 메인 테마예요. 메인 테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권리 구제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가서 여러분도 올해 시험 본 거 국세기본법 점수가 안 나온 사람은 물음을 봐봐. 물음. 권리 보호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권리 구제라는 말이 어디에 있는지 워딩을 한번 봐봐요. 물음에 정확하게 다 있어. 다. 어떤 물음은 권리 구제라고 써놨고 어떤 물음은 권리 보호라고 써놨고 다 물음이 각기 다 달라요.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가봅니다. 그러한 사항을 규정을 함으로써 거기까지 끊어보면 그게 목적인 거지. 목적. 그렇게 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이게 국세라는 게 법률 관계 국세기본법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3절인 건데 결국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법률 관계라는 게 조세 법률 관계를 얘기하거든. 그래서 저 밑에 1-2페이지에
파란색 큰 제목을 보면 조세 법률 관계가 있거든요. 그거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 결국 조세 법률 관계는 우리 세금이라는 게 왜 내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야. 근데 채권자 채무자 관계인가 국가와 국민의 관계는 세금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로 본단 말이야. 법률 관계로. 이해하시겠죠? 세금은 원래 삥 뜯는 거야. 삥 뜯는 거. 근데 왜 내느냐 이거는 철학적인 문제야. 납세 의무, 국민의 납세 의무 헌법 38조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내느냐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야. 그렇잖아요? 내가 굳이 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준조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경우 며칠 전에 11월 달 초인가 그 집에 그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와서 그 11월에 바뀌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 내고 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내라고 오더라고. 지금 화가 나는데 좀 더 내라고 하고 그거마저도 그러면 이거 내가 왜 내야 되냐? 난 병원 자주 가지도 않아. 요즘에 부항 뜬다고 한의원 조금 가는 게 전부인데 그렇잖아요? 그럼 뭐 그거 해가지고 그 부항 뜨는데도 뭐 한의원 뭐 별로 혜택도 없어. 근데 왜 내야 되느냐? 내가 국가로부터 혜택도 없는데 그렇지 않아? 그런 거 다 철학적인 문제야. 어쨌든 법에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생겼고 그때부터는 국가는 채권자고 나는 채무자란 말이야. 그게 법률 관계야. 법률 관계. 그거를 언제 성립하고 언제 확정되고 어떻게 소멸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 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공평 과세지 기본적으로. 자, 원활한 이행,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이행하게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천에 이게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편하게 들으면 이게 기본적으로 세금이라는 게 공평해야 되는 거 공평. 그리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틀에서 본다면. 공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평. 이게 억울한 세금이 없어야 된다. 근데 세금을 거둘 때는 효율적으로 걷어야 돼. 세금이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공평하게 걷는다는 얘기는 담세력에 맞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능력에 맞게 걷는 게 공평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능력에 맞게 걷어야 돼.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 더 많이. 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은 같게. 그렇죠? 이게 평등이라는 얘기지. 평등. 담세력에 맞게 걷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 실질에 맞게 걷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 과세 원칙이라도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공평의 핵심이고 메인 테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담세력에 맞아야 되고 실질 과세 원칙에도 맞아야 된다. 이 개념이 조세평등인 거야. 이게 조세평등. 공평이 조세평등의 개념인 거예요. 실질 과세 원칙에 맞아야 된다. 효율적은 이런 말 쓰지. 조세의 중립성. 이제 이런 말이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납세자의 의사결정에 세금이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금 때문에 할 일을 하고 세금 때문에 안 할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세금 때문에 할 일을 안 하고 안 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당세액 공제를 해준단 말이에요. 배당세액 공제를 왜 해줘? 내가 법인 사업자로 할지 개인 사업자로 할지는 각자 경제적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이걸 세금 때문에 나는 법인으로 할게. 세금 때문에 개인으로 할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조세의 중립성을 맞춰주기 위한 제도지. 그리고 세금은 우리 납세자에게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지 경제활동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세법이 잘 개정이 빨리빨리 이번에 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돼야 되는지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조차도 불안한데 지금 주식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23년부터 되는 건지 25년부터 되는 건지. 그렇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도 불확실성 그렇게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되나 안 되나 뭐 이런 생각하니까 피곤한 거잖아. 근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이거 세금 내야 되나 말아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피곤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효율적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어야지 효율적인 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세법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공평해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는 거야.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어야 되고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공평하다는 얘기는 다음 세력에 맞아야 되는 거고 실질 과세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능력에 맞게 내야 되는 거, 능력에 맞게. 실질 과세 원칙. 이해하시겠죠? 이게 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큰 테마. 자, 다시 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고, 그중에 동그라미 4번 아주 중요한 경우고, 3번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조세 법률 관계를 잠시 보시면,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라는 게 보통은 민사 관계에서 많이 있는 거예요. 이 친구랑 나랑 계약을 해요. 그래서 책을 서로 사고 팔기로 하는 계약을 하면, 얘가 매도인이고 내가 매수인이라고 하면 서로 권리 의무 관계가 있는 거야. 계약에 따라서 친구는 책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나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는 책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 친구는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서로 권리 의무가 있는 거죠. 그 관계는 계약을 통해서 성립합니다. 보통 계약서에 그 내용이 확정되어 있고, 근데 이 세금은 되게 요상한 거예요. 아주 특이한 거예요. 세금이라는 건 그렇게 계약을 통해서 확정되고 성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이 국세나 이 세금이라는 건 법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야. 법률을 통해서. 왜 내야 되는지 몰라. 그냥 법에서 그렇게 내래. 우리 모두가 합의한 거야. 모두가 그렇게 하기로 그냥 합의한 거야. 야, 너 씨발 돈 많이 버니까 내 이거야. 그냥 너 담세력 있으니까 내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보다 두 채 가진 사람이 종부세를 더 내야 돼. 세 채 가진 사람이 더 내야 돼. 왜 그래야 돼요? 그거 다 우리 국민이 합의한 거잖아. 우리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국민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선거제도를 통해서 바꿔. 그러면 바뀐 사람들이 야,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때때로 주기적으로 바꿔서 야, 이걸 바꾸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합의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란 말이야. 그거 법률로 정하는 거야. 법률로 다 같이. 그렇죠? 다수가 정하는 거야. 그 법률에 따라서 소수는 억울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종부세 내는 사람 뭐 요즘에 뭐 중산층의 세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응? 소수가 단 1, 2%의 사람이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소득세를 기준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50%를 내. 버는 돈의 절반을 낸단 말이에요. 절반을. 그렇잖아요? 내가 엊그저께인가 그 밑에 커피숍 1층에서 우리 그 사람들하고 미팅 잠깐 하는데 세금 얘기를 하는데 다 뭐 그런 거야. 씨발 뭐 50%를 내는 게 이게 공산당이 아니냐 그랬어요. 뭐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야. 내가 얘기했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아니 그만큼 버니까 내는 거지. 내 클라이언트지만 돈 많이 버니까 반 정도 내고 고맙게 생각하고 사세요. 다들 웃었어 그냥. 그렇죠. 그게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야 뭐. 본인들이 돈 많이 버니까 내는 거 당연하지 뭐. 내가 훈계하는 건 아니고 내 클라이언트 친하니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야. 몇십억씩 버는데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낼 수 있는 거 다수. 내가 한 얘기가 그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들 돈 버는 거 다수가 있기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냐. 다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가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 빨대 꽂고 돈 버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받아들인 거 법률로. 응? 내가 원래 그 말까지 하려다 그 말하면 또 싸울까 봐. 안 그러면 다른 나라 가서 사시던지 다른 나라 가면 돈 그만큼 벌 수 있냐고 얘기하려다가 그러면 또 욕먹을 것 같아서 안 했을 뿐이지. 그냥 내는 거야. 내는 거.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게 법으로 결정하는 거. 법으로. 나는 동의한 적 없지. 계약은 내가 동의한 거지만 법으로 결정하는 거. 법으로. 그래서 그 법에 따라 어느 시점이 되면 법에 따라서 뭐가 결정이 되면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는데 내가 낼 납세에 그 의무가 성립을 한단 말이야. 그럼 법에
뭐가 정해져 있냐면 아주 중요한 과세 요건이라는 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야. 과세 요건이라는 게 큰 틀에서 생각해 보면 이거야. 과세를 할 수 있는 법에 정해진 요건인 거야. 이게 달리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걸 이제 사람들이 그룹핑을 하는 거야. 그룹핑. 야, 그거를 우리 한번 카테고리를 만들어 보자. 응? 이런 것들이 보통 과세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야, 과세 요건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세금을 내야 되는지 크게 보면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룹핑 하는 거야. 그룹핑. 그 그룹핑이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 그죠? 언제는 그룹핑이 절대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닌가.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룹핑을 많이 하잖아. 학자들이 그룹핑을 많이 한다고. 그룹핑. 그룹핑이라는 말이 그 말 이외에는 잘 생각하는데 분류화 시킨다고. 분류화. 그러니까 법을 보고서는 지금 한 얘기 되게 중요한데 법을 보고 분류화 시키는 거야. 분류화. 야,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 요건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렇게 분류화되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가 없다고. 다음에 법을 만들 때 어떤 법을 새로 만들 때 세법이라는 거 큰 틀을 만들 때 이것들은 꼭 넣어놔야 돼. 이러면 실수가 없을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어요? 원래 교과서 만들고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야. 그룹핑. 어? 그룹핑이란 말이야. 그룹핑.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납세 의무자. 야, 과세 물건이 있어야 되는구나.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되는구나. 무엇에 대해서 과세할지.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응? 세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랬더니 어떤 학자는 또 야,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 과세 기간도 꼭 있어야 돼.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그래서 4분설, 5분설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학 논문 같은 거 보면 그렇게 싸우고들 지랄이잖아. 무슨 설. 그게 다 그룹핑의 싸움 아니야, 결국은. 이거를 3분설이네, 4분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본질로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물음에서 우리가 앞으로 시험 볼 세법학 물음에서 과세 요건을 물어봐. 과세 요건. 그럼 과세 요건을 물어봤을 때 때로는 그룹핑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어. 그렇겠지. 때로는 그룹핑대로 쓰는 게 효율적이고 실수 없이 쓸 수 있어.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때로는 어떤 물음에서는 과세 요건 써라 라고 하면 이렇게 그룹핑해서 쓰는 게 효율적일 수 있어. 그건 언제야? 밑도 끝도 없이 과세 요건 물어볼 때가 가장 그런 거야. 응? 밑도 끝도 없이 큰 하이어라키에서 물어볼 때, 큰 틀에서 물어볼 때. 이해하시겠어요? 아주 큰 틀에서 물어볼 때. 근데 좀 밑으로 내려와서 과세 요건을 앞에 어떤 전제를 주면서 물어본다면 그 물음에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물어본다면 그건 이 상황에서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물어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과세 요건은 다시 생각하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의 줄임말이야. 줄임말. 응?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룹핑으로 답을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덜어 있고 꽤 많아. 그러니까 나는 암충이 돼서 씨발 무조건 과세 요건 4개로 그룹핑 하겠다. 이거는 출제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1도 없이 자기 갈 길대로 가는 사람이라고.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재작년 개별소비세법 문제를 봐봐. 지금 하는 걸 가지고 한번. 과세 요건이라고 물어봤지만 그거는 이렇게 그룹핑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야. 어떤 과세 장소에 대한 요건을 물어본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과세 장소에 대한 요건을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관계없이 나는 4가지를 그냥 과세 요건은 4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물음에 맞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하시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정확한 정의가 중요한 거야. 정의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과세 요건이라는 건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고 그 요건이 다 갖추어졌을 때 납세 의무는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설이지만 소수설이 되게 맞아. 보통 소득세 납세무 성립이 과세기간 종료일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만 성립했다고 과세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봐. 과세 기간이 종료돼야지만 납세무가 성립되잖아. 그래서 많은 한 3분의 1 정도 학자는 과세 기간을 과세 요건으로 넣어놔요. 그래야지 과세 기간이 충족돼야지 이거 된단 말이야. 근데 다수설은 야, 네 가지 정도면 충분해. 왜 그래? 그룹핑이라는 건 큰 하이어라키에서 봐야 되는데 기간과세 세목이 아닌 것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이야. 정확하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물음에 맞게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물음에 맞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과세 요건이 다 만족이 되면 내가 세금 낼 의무는 일단 성립이 됐어요. 근데 계약서는 둘이 합의해서 쓰는 거야. 합의해서. 합의해서 쓰는 거니까 되게 쉬워. 그렇죠? 서로 마음만 맞으면 되는 거고, 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서 왔다 갔다 몇 번만 하면은 최종적인 권리와 의무가 서로 간에 합의가 되는데, 세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금은. 세금이라는 건 그 계산 과정도 복잡하고, 이게 납세 의무가 성립됐는데 구체적 숫자가 확정되는 데는 추정도 들어가고 뭔가 확인이 필요한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납세자에게 선진국은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야 그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확정. 그 확정의 방식이 있을 거고 그것은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아니면 정부가 부가 결정하는 방식으로도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하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으로 종국적인 결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었다면 과세관청이 그것을 경정해서 다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확정된 세액이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소멸. 보통 계약관계에서는 소멸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서로 급부를 이행하면 돼. 급부를 이행한다는 얘기가 이 친구와 나와의 계약을 다시 되돌려 보면 내가 이 친구에게 돈을 주고 이 친구는 나에게 책을 주는 게 급부 이행이에요. 그런데 우리 세금은 어떻게 하는가? 그 급부 이행이라는 게 금전 채무를 즉 세금을 납부하면 보통 소멸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렇지 않게 소멸되는 경우도 있어. 민사관계는 일반적으로는 내가 줄 뭐가 돈이 있어서 책은 받았는데 그럼 외상으로 산 거잖아. 그게 일정 기간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돈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어. 국세도 마찬가지야.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료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데 그 소멸시효만 가지고는 국세는 공평의 관점을 살리기가 좀 어려웠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래서 좀 국세에는 아주 특이한 제도인 제척기간 제도라는 걸 두고 있는 거야. 제척기간 제도는 뭐냐면 이게 확정이 안 됐고 이해하시겠죠?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소멸되는 거야.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원래 확정된 다음에 소멸되는 거잖아. 제척기간은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도 소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일부든 전부든 그 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멸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거죠. 뭐 제척기간 제도도 있다. 그런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국세기본법이고 지금 말씀드린 게 이게 민사상 법률 관계와는 굉장히 다른 특이한 조세만의 그 법률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국세기본법에 이제 정의 파트가 있습니다. 2조에 보면 정의가 있고 그래서 그 국세의 정의가 여기 있는 거야. 그 의미는 뭐냐면 국세기본법에서 다룰 국세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간주취득세를 막 열심히 보고 있어. 간주취득세에 이슈가 있어. 근데 국세기본법을 보고 있으면 삽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간주취득세는 취득세잖아. 취득세. 그렇다면 걔는 지방세 세목이잖아. 지방세 세목. 그럼 지방세 기본법을 보고 있어야지. 물론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기본법은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지만 적어도 조문을 찾아볼 때는 지방세 기본법을 보고 찾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 정의 두 번째 세법이란 나와 있죠. 세법이란.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국세기본법에서 앞으로 세법이라는 단어를 쓸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잠깐만 보면 이런 조문이 있어. 6페이지 가보시면 세법 등과의 관계 조문이 있어요. 3조에 보면 이렇게 해서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서도 국세기본법 제3조의 세법에 이런 표현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세법의 정의가 뭐냐를 앞으로 딱 2조에서 해놓고 간 거야. 이해하시겠죠? 앞으로 국세기본법에서 세법이라고 말하면 이거다 이거야 이거. 이해하시겠죠? 세법이란 이거 수학 같은 거야. 국세의 종목과 그러면 이 국세란 말은 앞에 1호에서 이미 얘기해놨잖아. 그 과목부터 타목까지라고.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과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 처벌법,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참고하시면 돼. 넘기시고. 자, 원천징수 있죠. 이 원천징수라는 게 굉장히 특이한 거지. 원천징수. 우리 뒤에서도 소득세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이 원천 징수라는 건 이제 거래 징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거래 징수라는 말이 있으면 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거야, 사실.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 내 세금이 아니야, 내 세금이. 내가 내 세금이 아닌데 남의 세금을 걷어오는 거야. 원천징수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도 마찬가지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한 2개 정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쨌든 그래. 그러면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그럼 얘가 돈을 100원을 줘야 돼. 100원을. 근데 국가가 있어. 그러면 얘가 소득을 얻은 자지. 소득은 을한테 있다고. 그럼 국가는 원래 을한테 돈을 받으면 되죠. 세금을 받으면 돼. 일반적으로. 납세 의무자는 을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국가가 보니까 이 을 더럽게 말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렇죠? 거의 중2 정도 되는 애야. 말 더럽게 안 들어. 그렇죠? 종미 초6인데 오늘 아침에 내가 처음으로 내가 애한테 화를 냈어. 애가 이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짜증을 내는 투에 말했어. 내가 그래서 너 이렇게 짜증 낼 거면은 내가 그렇게 할 거면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뭐 이게 학교도 내가 좀 넘었나 이런 생각이. 학교 오늘 가지 마라. 내가 가지 마라. 왜 짜증을 내고 사냐. 그래서 나 요즘 짜증 내는 거야. 아주 노이로제 걸렸다. 나 짜증 내지 말라. 짜증 내면 나 싫다다. 그래서 학교 안 가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 아 진짜 빈정상해가지고 그래서 아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뭐랬대? 그러시던지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 순간에 폭발했어요. 그러시던지요? 그래서 그 순간 너 다시 말해봐 이러려고 그러다 그러면 내가 지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봐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때 순간적으로 한 3초 참다가 그러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늘 집에 있어. 하루 종일 유튜브를 봐라. 그래서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그래서 모르겠네. 학교 갔는지 안 갔으면 좋겠다. 씨. 나도 전쟁이야. 나도 어쨌든 간에. 얘한테 원래 세금을 거두면 돼. 얘한테 거두면 돼요. 근데 말 안 들을 것 같은 거야. 중이야 중이. 초육. 개인들이 특히 그렇단 말이야. 개인들. 세금 제대로 안 내요. 그러면 좋은 방법을 생각한 게 좀 더 말 들을 것 같은 애. 이거 우리 부가세 기본 강의할 때부터 하는 얘기야. 부가세 납세 의무자 사업자로 한 이유가 뭐야? 걔가 말 잘 들을 것 같으니까 금마 보고 대우러 오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좀 더 말 잘 들을 것 같은 놈이 있더라. 이거 돈 주는 놈 얘. 야 이거 너 내 말 잘 듣지 이거예요. 그죠? 이게 사업자. 원천징수의 납세지가 그래서 다 사업장이야. 사업장. 기본적으로 사업자 야 네가 좀 말 좀 들어봐. 네가 내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원천 징수 의무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거래 징수 의무자예요. 거래 징수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징수만 해오라는 의무자야 이게. 징수 의무자야. 야 이씨 좀 말 좀 들어봐 너. 너 얘한테 다 주지 마. 내 것 좀 가져. 내 것 좀. 내 목 좀 먼저 챙겨줘.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한 80 주고 얘가 20 좀 가져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어른 갑자기 나한테 왜 100 다 안 주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너 왜 나한테 다 안 줘? 100을 주기로 우리 계약했는데 왜 네가 뭔데 얘한테 돈을 갖다 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생각을 해봐. 네가 내가 너한테 100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네 형한테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80만 주고 쟤한테 20 줄게. 이렇게 얘기해봐. 그럼 왜요? 그러겠지. 네가 얘한테 줄 돈 20이 있대. 근데 얘한테 줄게. 그럼 우리끼리 알아서 할 건데 왜 네가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보통 생활에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는 세법이란 강력한 장치가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그렇게 하래. 그냥 닥치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강학상으로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닥쳐라. 수인해라. 수인해라. 얘 같은 수인 의무가 있다고. 따를 의무가 있다고. 법이 있으니까 법이. 응? 이해하시겠죠? 수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거지. 어쩔 수 없다 이거야. 근데 이게 법조문 어딜 봐도 그런 말 없어 사실은. 을한테 따르라는 말 없어. 법조문은 얘하고 얘만 있어 얘만. 그러니까 얘가 주라는 얘기가 있어. 얘는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100을 계약을 했어도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다니까 그냥. 그러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 나는 얘 거 따라서 국가를 따르는데 너보고 어떻게 하라고. 소송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얘가 개 난장을 쳐. 진짜 난장을 쳐. 나는 너 이거 잘못된 거야? 이럴 수도 있지. 나 원천 징수 할 필요 없는데 씨발 네가 왜 해? 너 이거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다. 심지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공탁을 걸어. 공탁을. 법원에 공탁을 탁 걸면서 나 원천징수 의무 있는 것 같은데 이 새끼가 난장을 치니까 난 모르겠다. 공탁 걸고서는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는 거야 보통. 그렇게 소송이 되게 많이 걸리거든. 공탁 거는 거야. 그럼 얘가 국가랑 원천징수 의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소송을 해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얼마든지. anyway 이게 원천징수야. 개념은. 그러니까 얘는 자기 세금 아닌 거 그냥 뭐하래 국가가. 가져오라고 하는 거야. 가져오라고. 되게 이상한 제도이지. 내가 뭘 잘못했어? 얘 뭐 잘못한 거야? 그냥 거래에 낀 거죠. 낀 거지. 근데 뭐 잘못했어?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죠. 그냥 돈 주니까 야 너 가져와. 그거죠. 왜요? 가져와. 이거죠. 뭐 그냥 가다가 깡패 형 만난 거랑 똑같은 거지. 깡패 형 야 가져와 가져와. 왜요? 가져와.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게 원천 징수야. 이게 자기 세금 내는 것도 아니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얘 값은 그냥 세금을 떼서 내는 것 뿐입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가로 한번 봐봐. 그래서 원천 징수란 세법에 따라 이 말 이제 돼요? 법에 따라 이 말이 있는 거예요. 세법에 따라 징수 의무자가 국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세법에 따라 이제 이 의미가 잘 읽힐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 납부하고 뭐 이거 뭐 세금 신고 확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천 징수는 그냥 되게 심플한 거야. 그냥 징수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징수하는 거야, 징수. 그냥 징수하는 거야, 징수. 그러니까 얘는 납세 의무가 성립 확정되는 게 되게 특이한다고. 성립과 동시에 확정된다라고 하고 스스로 확정하는 바도 없고 신고 납부하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해하시겠죠? 가로 안에 있는 말을 한번 볼까요? 원천 징수 의무자는 뭐만 징수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고 돼 있지. 가산세는. 그러니까 징수는 뭐만 하는 거냐면 이것만 하는 거야. 이것만. 가산세는 없어.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100을 주면서 20을 떼야 되는데 안 뗐어. 그럼 나중에 얘가 책임지는 거야. 20은 얘가 책임지는 거야. 얘가. 안 떼고 100을 다 줬어. 그럼 국가가 와가지고 너 왜 안 뗐니? 라고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 모르고 못 뗐어요. 미안한데 얘한테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없어. 원칙적으로 국가는 얘만 잡는 거야. 얘만. 죄송해요. 내가 얘한테 돈을 주면서 80 주고 얘한테 20을 뗐어야 되는데 내가 무려 100을 다 줬어.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100을 모르고 다 줬으니까 20은 어쩔 수 없으니까 저기 가서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20 내놓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미안한데 내가 잘못됐다고 미안한데 얘한테 가서 받아라 얘기를 하면 얘가 안 돼요? 무조건 여기 내놓으세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거야 그거. 그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여기 가서 정리가 안 되는 거 무조건 여기서 받는 거야 여기서. 되게 심플한 거지. 그냥 여기서 받는 거야. 원칙이 대원칙은. 쫓아오시겠어? 안 그러면 어떻게 돼? 말 안 듣는 거야. 안 그러면 말 안 듣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런데 이걸 말을 안 들었으면 국가는 어떻게 해야 돼? 혼쭐 내줘야지. 혼쭐 내줘야지. 제재가 있어야 돼. 그 제재가 뭐야? 가산세가 있을 거 아니야. 원천징수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가 있는데 그 가산세를 징수할 때 얘한테 가서 야, 내 미안하다. 얘가 이제 갑이 가서 얘한테 얘기하는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 그때 못 냈으니까 가산세가 났다. 가산세 좀 내놔라. 이 얘기는 못 하는 거야. 이해하시죠? 가산세는 얘 순수한 잘못이야. 징수 의무자지만 네 가산세도 네가 내라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내용을 또 이해를 못할까 봐 가산세 제외 의미를 써놓은 거예요. 거기 내가 주로. 원천 징수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징수해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원천 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세액의 원천 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합니다. 국가가 징수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때 원천 징수 의무자가 원천 징수나 납부를 태만히하여 생기는 가산세는 원천 납세의무자, 원천 납세의무자 여기서 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에게는 구상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내놓으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케이, 이해하시겠죠? 4번 별표 가산세, 이건 암기하는 거 암기. 정의는 조금 외우시는 거예요. 정의는. 가산세란 이게 가산세 아까 얘기했죠. 그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도 있고 개별 세법상 가산세도 있죠. 그렇죠?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태만히해서 부과하는 게 가산세예요.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거기까지 끊어볼까요? 그게 가산세 부과의 목적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목적.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액의 가산, 거기다 밑줄 그어볼까? 세액의 가산. 그러니까 가산세가 지금 법적 성질이 세금이라는 걸 어느 정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아니지만 세금인 것 같기도 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세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세금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 애매모호하게. 그래서 세액에 가산한다고 얘기하고 있어. 세액의 가산. 이게 나중에 배우겠지만 행정 질서 벌적 성격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세도 아니고 본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그냥 세액의 가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지금 요걸 우리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정의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정의를 기술하시오 라고 하면 요거 외워서 쓰시는 거야.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는 정의, 법적 성질, 그리고 케이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야. 가산세 이게 정의 일단. 이해하셨죠? 가산세 부과의 목적은 그 안에 있어요. 정의를 외울 때 일단 목적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위하여까지를 잘 기술하신 다음에 계산하시면 쓰시면 돼.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2차 납세 의무자 있어요. 2차 납세 의무자. 2차 납세 의무자의 핵심은 정의 안에 있어요. 가름하여, 즉 보충적인다는 거야. 보충적. 부종적이라는 거고. 그래서 납세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본래 납세 의무자가 이행할 수 없을 때, 자기 세금을 체납하고 그걸 이행할 수 없을 때 이에 가름하여 납세자를 가름하여 납세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합니다. 이거 원래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확정된 자를 얘기하는 거죠. 12번에 특수 관계인 있고 이거 외우시고 13번. 그러니까 12번에 특수 관계인 케이스에서 좀 주의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외우는 건 좀 이따가 오른쪽에 내가 뭐 외우는지 얘기해 줄게. 13번은 외우는 거야. 세무조사의 정의는 외우는 거야. 세무조사의 정의. 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뭐냐. 세무조사는 목적이 있어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까지 보면 왜 나온 거야. 과세표준과 세액을 바로잡기 위하여
경정하기 위하여 혹은 무신고했다면 결정하기 위하여.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도 결정하기 위하여. 이해하시겠죠? 부가 결정하기 위하여. 질문하거나 해당 장부 또는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세무조사의 방법의 핵심은 질문, 검사, 조사가 핵심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질문, 검사, 조사가 핵심이에요. 오케이? 질문, 검사, 조사.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을 받는 걸 영어로 오디시라고 그래요. 오디. 오디. 오디오라는 단어죠. 오디. 그래서 세무조사를 텍스 오디시라고 하거든. 그래서 오디시야, 오디. 듣고 답변 받는 거야, 답변. 그래서 문답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질의서 주면 답변서 쓰고 이런 거예요. 실제로 할 때도. 그래서 질문, 검사, 조사. 그리고 자료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명하는 활동. 명령을 하는 거예요, 명령. 그래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국세청 직원이 자료 제출을 원해요. 근데 자료 제출을 안 하고 뻗팅겨. 그래서 옛날 이제 공무원분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 이게 공무원이나 아니면 세무사님 중에서 이제 뭐라 그러지? 좀 특이한 분들 있잖아. 살다 보면 좀 재밌는 분들 있잖아. 나 말고 어쨌든 특이한 분들 자료 달라고 그러는데 계속 안 줘. 그냥 계속 안 줘. 있어요. 내일 드릴게. 내일 가면은 오 깜빡했네. 조사관이 한번 웃어. 내일 거 꼭 가져와요. 뭐 지금 가져. 뭐 이거 없네. 뭐 빨리 가져. 회사 직원한테 빨리 가져. 그래서 네. 그러고서 안 와. 가져와. 네. 그러면서 안 와. 계속 공무원 여기까지 화가 나. 가져오라도 계속 안 가져. 계속 없대. 그러면 여러분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어. 명하는 활동을 안 했으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어요. 이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할 수 있어. 그럼 조사관님이 막 이러시면 이거 조세범 처벌에 따라서 과태료 처분. 옛날에 이제 조세범 처벌에 있었는데 지금 개별 세목으로 들어왔거든. 그래서 개별 세목 안에 과태료 처분 규정이 있어. 그래서 과태료 처분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해요? 막 이래요. 해요. 과태료 맞고 말지. 안 줘. 막 끝까지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안 줘. 주어서 내가 세금 맞을 바에 과태료 맞고 말지. 이러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뭐 조사하는데 그런 거 있거든. 지금 하나 이제 조사 시작됐는데 그 지방 이전 감면 이슈가 있어. 지방 이전하면 이제 법인세 감면하잖아요. 그 법인세 조금 감면을 받았거든. 그 십몇억인가 5년 동안 받았어 이 회사가. 그래서 내가 했다는 회사는 아닌데 그 보니까 이게 지방 이전이라고 보기 좀 힘들더라고. 내가 봐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 왜냐하면 임직원이 다 이제 그쪽에서 살아야 되고 실제 해야 되는데 별로 없어. 거의 뭐 창고형이야 실제로는. 부동산 경매에서 사고 뭐 창고만 있지 실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도 이 사람들이 여기 지방에서 진짜 근무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하고 있어. 지금 옛날부터 그거야. 그러면 그 하이패스 기록 내역이나 그 주소지는 다 여기거든. 그러니까 본인 주소지만 옮겨놨는데 가족들 주소지가 다 여기예요. 그러니까 뭐 일부는 주소지도 아예 여기고 그럼 출퇴근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맨날 출근했다니까 하이패스 달라고 해요. 막 그랬더니 하이패스 충청도거든. 충청도면 그 뭐 서울이나 이런 데 있으면 하이패스 타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하이패스 내역 이거 있을 거 아니야. 하이패스가 하이패스 없다고 해요. 난 돈 내고 다녔다고 그래 막. 그 되냐 하이패스 요즘 아니고 다 현찰 내거든. 그럼 영수증 달라고 형 영수증 없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그러면 CCTV 최근 거 한 달 조회한다고 해요. 옥세정 화나면 막 그죠? 하이패스 없다고 조회할 수 있다고 그 고속도 있잖아. 그러면 그거 있다고 하니까 그럼 국도 타고 갔다 그래. 꼭게 또 벚꽃도 있고 좋다. 막 그러면서 계절을 느끼고 싶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좀 특이해. 하여튼간에 안 돼. 실제 자료를 끝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든 찾아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명하는 활동의 의미 이해하시죠? 명하는가 명령하는가 명령을 했는데 안 들으면 말 안 들으면 혼나야지 그냥 어쨌든 간에 명했을 때 안 들으면 과태료 처분도 있는 거야. 그래서 자 오른쪽 가면 이제 특수관계인 보겠습니다. 이게 국세기본법에서도 특수관계인이 여러 조문에 이제 걸려 있지. 왜냐하면 과점주주 뭐 이런 것들 특수관계인 안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법인세법 특수관계인은 법인세법 조문에 있어요. 근데 국세기본법을 차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 달라요. 세목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알기에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는 조문이 국세기본법 안에 있느냐? 한번 찾아봐봐.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국세기본법 특수관계인에 있는지를 30초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있어요? 없어. 국세기본법에는 없어. 법인세법에만 있어. 법인세법에만. 이해하시겠어요? 1% 이상의 주주는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은 법인세법에만 있어. 그래서 세목별로 다 달라. 이해하시겠죠? 퇴사한 임원도 특수관계인이라는 말이 상속증여세법에는 심지어 있어. 그러니까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기본적으로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특수관계인이란 이렇게 돼 있어.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요거까지가 정의야. 일단 기본적인 정의. 이게 법에 있는 정의고 시행령에 가면 구체적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일단 암기는 여기까지 하는 거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 여기까지를 일단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뒷문장을 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거기까지 끊어볼게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 특수관계에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법인세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소득세법을 적용할 때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외우는 거야. 그리고 옆에 씁니다. 쌍방관계설. 쌍방관계설이라고 해요. 쌍방관계설. 다시 한번 본인도. 그러니까 특수관계는 일단 내가 나를 기준으로 먼저 보는 거예요.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나를 기준으로 보고 특수관계인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친족관계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에 6촌 이내 혈족, 나를 기준으로 6촌 이내 혈족인지를 보면 돼. 근데 이거는 대부분 어차피 같은 관계에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있죠. 임원과 그 밖에 사용인.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야. A 회사가 있어. A 회사. 여기에 대표이사 있어. 대표이사. 그리고 지배주주야. 그렇죠? 이 갑이 있어. 여기 회사에 을이 상무이사 있어. 상무이사. 그렇죠?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요. 특수관계인이 아니야. 이 조문에 따라서는 적어도 아니야. 이 임원은 고용관계를 얘기하는데 A의 임원이지 갑의 임원이 아니야. 이해하셨어요? 이 을은 A 회사의 임원이지 갑의 임원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본인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하는 거야. 즉 A와 을은 특수관계가 있지만 갑과 을은 특수관계가 있다고 여기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야. 쫓아오시겠죠? 고용관계에 대한 조문인데 경제적 연관관계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이 본인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할 땐 본인과 임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항상 본인과 생각하는 거야. 본인과. 다시 한번 위로 올라와서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는 조문은 그대로 외우는 거야.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는 조문 그대로 외우시는 거야. 좀 외워. 씨발 이제 좀 외워라. 좀 외워. 안 되겠다. 외워. 너무 안 외운다. 너무 안 외워. 필수적인 거 조금만 외워. 조금만. 그 말 자체의 의미를 새기면서 외워봐. 그 말. 본인도 그 특수관계로 본다. 그럼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건데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을은 갑의 부야. 아버지야. 그렇죠? 그럼 갑과 을은 거기 조문에 따르면 친족이 맞지. 친족. 아버지와 아들이 친족이지. 나하고 종민이가 친족이지. 친족. 이 새끼 오늘 친족 아닌데 어쨌든 간에 친족이지. 친족 맞단 말이야. 을이 가지고 있는 A 회사가 있어. A 주식회사. 이해하시겠죠? 을이 30% 이상 가지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보시면
갑이 A와 직접 특수관계에 있느냐 일단 한번 보야. 갑이 A와 직접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보면 갑은 거기 양가로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 경영 지배관계라고 돼 있죠. 그리고 본인이 개인인 경우라고 돼 있어. 그렇죠? 본인이 갑이 개인인 경우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직접 또는 떼고 한번 읽어볼게. 직접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통하여까지 떼고 읽어보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럼 본인이 직접 지배적 영향력을 A 주식회사에 행사하고 있으면 A 주식회사와 본인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배적 영향력이 뭐냐? 저기 뒤에 가봐요. 그러면 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라고 돼 있지. 그렇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A가 직접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는 아니니까 특수관계는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국세기본법에서 주주관계로서 특수관계가 되기 위해선 30% 룰이구나 라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 내가 어느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되기 위해선 국세기본법상은 30%를 넘게 가지고 있어야 특수관계인이야. 여기까지. 다시 동그라미 1번 또는이니까 병열적 구조잖아요. 이게 대등적 구조니까 또는은 보니까 본인 직접 또는 그와 본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제 빼고 통하여 친족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라고 돼 있지. 통하여라는 게 영어로 pass through라고. 그러면 친족관계에 있는 자인 부를 통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면 통하여라는 게 아버지와 함께라는 뜻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통하여 아버지와 함께 3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니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갑과 A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에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지금 갑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볼 때는 일단 된 거야. 그런데 반대로 A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을 볼 경우도 있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이게 국세기본법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 과점주주 판단 같은 거 할 때는 어차피 그룹으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법인세법은 특수관계를 볼 때 손해본 사람을 기준으로 특수관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즉 내가 거래할 때 부당의 계산 부인이면 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없는데 쟤를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관계가 있으면 내가 설령 손해를 본 자라도 나는 쟤와 특수관계가 없지만 쟤는 나와 특수관계가 있다면 부당의 계산 부인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보니까 내가 얘와 30% 이상의 관계가 있지만 얘와 30% 주주관계가 없단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보면 갑은 특수관계가 없어요. 하지만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특수관계가 있으니까 A도 A를 본인으로 놓고 봤을 때도 A와 갑은 특수관계가 있다는 얘기야. 지금 이해하셨죠? 갑을 기준으로 봤을 땐 당연히 특수관계가 있지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갑이 특수관계가 있느냐 봤을 때 A를 놓고 쭉 조문을 나열해 보니까 특수관계가 없지만 이해하시겠죠? 갑을 반대로 놓고 특수관계를 따져보니 있더라. 그러면 그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하는 걸 쌍방관계설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일반관계설이라고 해서 나만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조문에 특수관계가 해당이 안 되면 특수관계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지만 지금 현행 법률은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라고 해서 나를 기준으로 법절을 쭉 나래비를 깔아봤을 때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나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 상대방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전체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현행 법률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1-3번에 보면 세법 등과의 관계가 있어요. 이게 국세기본법이라는 게 다른 세법의 특칙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잘 비교해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 1조에서 봤듯이 공통적인 사항을 국세기본법에 정하는 거예요. 공통적인 사항. 그러면 공통사항은 여기에 들어가 있어. 공통사항. 그렇죠? 그러면 이 상징세 정도 할까? 공통사항. 그러면 A라는 애들에 대해서 A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A라고 적어놨어. 다 A가 있어. 근데 부가세법만큼은 A에 대해서는 B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 이해하셨어요? A라는 상황에 대해서 논리학, 수수학으로 생각을 해보면 A에 대해서 다 모든 세목이 A야. 다 A라고 하면 돼. 모든 세목에서 A로 다룰 거야. 근데 씨발 B에서 부가세법만 B로 다룰 거야 우리는. 그러면 두 가지 방식이 있겠지. 두 가지 방식.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국세기본법에서 A라고 말하고 부가세법만 국세기본법에도 불구하고 B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모든 세법을 아이씨가 그게 귀찮으니까 다 A, B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겠지. 그럼 전자가 낫겠어? 후자가 낫겠니? 전자가 낫지. 전자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야 A야 A. 그러니까 얘들은 그리고 안 쓰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A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B다 라고 쓰는 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깔끔하고 법전을 쓰는데 훨씬 더 간결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렇게 쓰겠다고 먼저 선언을 한번 해주면 좋겠지. 그거야. 읽어보면 국세에 관하여 세법의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해하시겠죠? 별도로 따로 떼어놓은 것 빼고는 다 여기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개별세법의 특칙을 둘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좋아. 근데 이럴 수도 있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건. 국세기본법에서만 다뤄야 되는 사항이 있을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나 권리구제 뭐 이런 사항들이 있을 거야. 이거는 다른 개별세법에서 다루기 마땅하지 않은 사항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이 동네에서만 다루는 내용이 있잖아요. 공통적인 사항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가산세 이런 건 공통적인 사항을 다루지만 국세기본법 상에서만 다루는 내용도 있잖아요. 개별세법에서 다루지 말아야 되는 내용. 개별세법은 구체적인 과세 요건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제 국세기본법은 주로 절차나 납세자 권리보호, 권리구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납세자 권리보호에서 C에 대해서 딱 여기 써놨어. 여기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 써놨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갑자기 여기서 C-를 하나 써놔. C-를. 이 동네에서 얘기하기로 한 거를 이 동네에서 얘기하기로 한 거야 진짜. 근데 갑자기 임마가 소득세법이나 상징세에서 C-를 하나 써놔. 툭.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리고서는 C에 맞지 않는 얘기를 C-를 근거로 주장을 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셨어요? C에 맞지 않는 얘기야. C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근데 C-를 근거로 하겠다는 거야. 하겠다.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야. 이게 초등학생 가르치듯이 가르쳐주는 건데 더 어려워? 이해 안 되나? 국세기본법에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고.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를 떡하니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딱 꽂아놓고서는 이거를 쫓아가겠다는 거야. 이거를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이걸 그러면서 논리적인 구조를 이렇게 한 거야. 봐봐, 그 개별세법의 특칙이 있으면은 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C-를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려면 적어도 이 앞에 A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조차도 없이 C-를 주장하고 있는 거야. 떡하니 써놓고서는. 이해하시겠어요? 그건 오해인 거지. C-는 C에 대한 특칙이 아니라 C를 보강하기 위한 얘기에 불과했었는데 C에도 불구하고 C-다 뭐 이랬으면 몰랐는데 그것도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아주 좀 어려운 사례인데 하나를 보면 교재에 아주 되게 어려운 사례인데 의미가 있는 사례야. 이게 보시면 한번 보면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 이런 사건. 국세기본법에 보면 세무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세무조사. 납세자는 세무조사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에요. 세무조사 내가 스스로 납세 의무를 성립, 확정,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스스로 확정시키는 게 원칙이고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일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정되는 거예요. 그 법률의 규정은 엄격하게 국세기본법에 요건이 있단 말이야.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무시하고 선정을 했어. 그리고 나서 개별세법에 가보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질문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질문조사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개별세법에 있어. 어떻게 이 세목에 대한 질문조사를 하는지는. 그러니까 납세자에게 질문조사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게 위법하다고 다투는 과정에서 과세관청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개별세법에 질문조사권도 있는데 우리는 그 개별세법 규정에 따라서 질문조사권 행사한 거니까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지금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랬더니만 법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거는 국세기본법에 세무조사 선정 대상자로 선정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질문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없이 개별세법만의 규정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볼 타당한 근거는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의미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무조사 대상자의 기준과 선정 방식에 관한 국세기본법 규정이 도입된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면 개별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의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개별세법의 질문조사권을 근거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